새벽 5시 2분. 나는 전 남편의 낡은 티셔츠를 입은 채 부엌에 서서 마치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휴대폰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은 여전히 밝았다. 메시지 한 통, 문장 하나. 오늘 출근하지 마세요. 절 믿으세요. 발신인은 우리 최대 고객사, 무려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그 고객사의 수석 변호사인 박민준 변호사였다. 그런 사람이 동트기 전에 이런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낼 때는 무언가 거대한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고 내가 바로 그 진앙에 서 있다는 뜻이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공포가 아니었다. 몸에 밴 습관이었다. 달력을 확인했다. 오늘 오전 11시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1년 동안 관계를 쌓고 전략 회의를 하고 온갖 비위를 맞추고 죽어가는 파워포인트에 심폐소생술을 해가며 준비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지금 이 침묵, 답장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이 망설였다. 왜죠라고 썼다가 지웠고 진심이세요라고 썼다가 그것도 지웠다. 결국 나는 한 단어만 보냈다. 네. 그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대학 시절 야간 아르바이트로 튀김기를 고압 호스로 청소할 때처럼 흔들림 없는 손으로 커피를 따랐다. 언제 움찔해야 하고 언제 버텨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일이었다. 자,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는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길 바란다. 부담은 갖지 마시길. 하지만 90%의 청취자들이 그냥 지나친다는 사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우리 팀의 사무실 불을 밝히고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힘이 된다. 자, 이제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 보자. 오전 6시 30분. 해가 이웃집의 망가진 트램펄린 위로 떠오를 무렵에도 나는 여전히 그 빌어먹을 메시지를 해독하려 애쓰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비밀스러운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의도적인 신호, 하늘에 쏘아 올린 조명탄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전화할 생각은 없었다. 풀을 뜯는 사슴을 놀라게 하는 짓처럼 느껴졌다. 대신 나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출근복이 아니라 무언가 조용한 상황에 어울리는 옷으로 딸아이가 반짝이 풀과 마카로니로 만들어준 목걸이를 걸고 거실에 앉았다. 노트북은 닫아둔 채 전자레인지 시계의 숫자가 기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이미 땅의 울림으로 느껴지는 토네이도를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정확히 9시 15분. 그것이 도착했다. 제목, 최종 결정. 인사도 서명도 없이 새로운 최다니엘 부사장이 보낸 짧은 본문만 있었다. 링크드인 QR코드를 명함 대신 내밀고 TED 강연 인용구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다. 김 차장님의 선택은 잘 알겠습니다. 오전 11시 프레젠테이션은 우리 팀에서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팀에서 퇴사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전화도 면담도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 키보드로 집행된 사형 선고였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뇌는 퇴사라는 단어를 마치 점자와 휘발유로 쓰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너무나 미동도 없이 앉아 있어서 커피잔에 물방울이 마를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내가 잠수를 탔다고, 내 손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것이었다. 잘난 척하는 테크기업 간부놈이 놓은 덫. 2주 전 최 부사장은 전체 회의에서 내 손을 잡고 내가 회사에 살아있는 유산 DNA라고 말했다. 정확히 그 표현이었다. 마치 마케팅 성형수술이 필요한 회사의 턱뼈에 박힌 어금니 화석 취급을 하듯 그는 고객 관계를 리브랜딩해야 한다고 했다. 그게 무슨 개소리인지는 몰라도 나처럼 오랜 신뢰를 쌓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조직적 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도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받아 적고 그가 내 모든 슬라이드 자료를 전략팀으로 넘기는 것을 지켜봤다. 그가 내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모닝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공격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는 따지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심지어 답장을 보내지도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내 사무실로 걸어가 방화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고객사와 맺은 최초의 마스터 계약서 원본 하드카피를 꺼냈다. 3년 전 그들의 두 번째 CFO가 2분기 실적을 처참하게 말아먹고 우리가 규정 준수 조항 위반으로 파산할 뻔한 걸 구해준 후에 내가 협상했던 바로 그 계약서, 기업의 온갖 미사 요구 속에 파묻힌 이상한 조항 하나가 있었다. 핵심 인력 의존. 그 조항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만약 누군가 제대로 읽어봤다면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가 아직은 소리치면 안 된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래서 나는 그 계약서를 복사해서 접은 뒤 비밀 지도처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섰다. 인사팀 사무실은 기업식 이별 라운지를 상상할 때 떠오르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 베이지색 벽, 가짜 화초, 그리고 사촌에게 돈 주고 사온 게 분명한 중립적인 미술 작품들. 내가 들어섰을 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내 시선에 닿으면 소금 기둥이라도 될 것처럼. 접수 담당자는 인쇄된 미소를 지으며 작은 회의실을 가리켰다. 마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을 안내하듯. 안에는 이제 막 렌터카를 빌릴 나이가 됐을까 싶은 젊은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닐라 폴더를 마치 그게 자신을 물기라도 할 것처럼 초조하게 넘기고 있었다. 김서연 차장님. 그는 마치 내가 지난 3년간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 자멸하는 것을 막아온 여자가 아니라 그녀를 사칭하는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듯이 물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압니다. 나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상대가 분노를 유발해 그것을 무기 삼으려 할 때 써야 하는 말투였다. 그는 반은 미안하고 반은 로봇 같은 표정으로 나를 보며 눈을 깜빡였다. 이것은 자발적 퇴직 서류입니다. 고용보험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최종 급여에는 미사용 연차가 포함될 것이며 계약서에 따라 퇴사 즉시 경업 금지 조항이 발효됩니다. 자발적. 그 단어는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인 썩은 고기처럼 느껴졌다. 저는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헛기침을 했다. 부사장님의 이메일과 고객 프레젠테이션 불참 결정에 따라 자발적 불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발적 퇴직이 됩니다. 나는 펜을 응시했다. 이의를 제기할까? 충성심과 헌신, 그리고 내가 이 고객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쏟아부은 피 같은 시간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최 부사장의 목소리가 이미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잘난 체하고 정제된 목소리로 그녀가 나타나지 않기로 선택했고 우리는 그에 대응하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더 반박할수록 그의 불길에 산소만 더 공급하는 셈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서명하고 이니셜을 쓰고 날짜를 적었다. 인사팀 직원은 마치 인질 협상에서 아무도 오줌을 지리지 않고 살아남은 것처럼 눈에 띄게 안도하며 눈을 깜빡였다. 그는 일어서서 어색하게 악수를 청했지만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팀원들에게 작별 인사는 하시겠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나는 말하고 걸어 나왔다. 내 책상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노트북 전원을 켰다. 지난주 내내 눈도 마주치지 않던 동료들이 보낸 떠나신다니 아쉽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무시했다. 대신 개인 이메일을 열어 원본 고객 계약서의 PDF 사본, 핵심 인력 조항이 온전히 살아있는 진짜 계약서 파일을 첨부했다. 그리고 비상시 유리를 깨시오라는 제목으로 나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 다음 보낸 편지함에서 그 이메일을 삭제했다. 흔적을 지우려던 게 아니었다. 내가 만든 것에 그들의 서버가 더 이상 손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관 뚜껑을 닫듯 노트북 화면을 접어 책상 위에 두었다. 극적인 퇴장도 슬픈 화분이 담긴 상자도 없었다. 아직 아무도 연기 냄새를 맡기 전에 불타는 건물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의 조용한 작별 인사만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되돌려보자. 여러분은 이 상황의 맥락,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흔적을 알 필요가 있다. 2주 전 최 다니엘 부사장은
비싼 향수와 아마추어적인 오만함이 뒤섞인 특유의 향기를 풍기며 월요일 임원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엔터프라이즈 관계 전략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의 파워포인트를 마치 기업 구원의 로제타석인 양 넘겨댔다. 시너지, 민첩성, 현대화된 접점 같은 단어들이 슬라이드를 가득 채웠다. 나는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고객 관리 책임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신가요? 그는 마치 이미 당신 신발에 똥을 싸놓은 고양이처럼 미소 지었다. 정확합니다. 김서연 차장님. 차장님은 이곳의 유산이죠. 그리고 유산이란 우리가 그 위에 무언가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번역하자면 당신은 걸림돌이야. 그는 고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관계라는 것을 뽑았다가 반짝이는 새로운 USB-C 타입의 인물로 갈아 끼울 수 있는 플러그 정도로 생각했다. 그는 신뢰가 무드보드 같은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 고객은 무드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뢰밭이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흘린 식은땀과 충혈된 눈, 주말의 통화로 그들의 신뢰를 한 뼘 한 뼘 얻어냈다. 그런데 그는 그저 폼나는 매력으로 계약을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날 나는 조용히 안락사당한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2주 후 나는 공식적으로 쫓겨났다. 가방을 손에 들고 계약서를 받은 편지함에 담은 채 맞춤 폰트가 고객 성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에 의해 내 직업적 부고가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무언가가 오고 있었다. 박민준 변호사가 새벽 5시에 아무 이유 없이 그 문자를 보냈을 리가 없다. 그는 일기예보를 보았고 천둥이 치기 전에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도시 건너편의 번쩍이는 유리 건물 어딘가에서는 이미 회의실이 준비되고 있었다. 내가 인사팀 책상 위에 사원증을 내려놓을 때 나는 소리는 마치 관뚜껑에 박히는 마지막 못소리 같았다. 내던지는 소리도 던지는 소리도 아닌 그저 조용한 종결의 딸깍 소리. 이 회사에서의 내 경력 전부 8년. 3번의 주요 고객 위기 극복, 리더십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에 걸맞은 직함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2번의 승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짜 마호가니 책상을 가로지르는 플라스틱 사각형 하나로 끝났다. 나는 그 옆에 노트북을 놓았다. 화면에는 여전히 로그인 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더 이상 의미 없어질 자격 증명을 기다리며 이준호라고 불리는 언젠가 송년회에서 내게 아직도 싸이월드를 쓰냐고 물었던 인사팀 직원이 헛기침을 하며 서류 몇 장을 마치 탄저균이라도 묻은 것처럼 내 쪽으로 밀었다. 저 표준 조항들을 추가했습니다. 고용보험, 연차수당 정산, 퇴사일은 오늘 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해 제기를 위해 날짜를 미루시길 원하시면. 나는 그를 잠시 쳐다봤다. 준호 씨는 항상 누군가 자기 후무스 근처에서 방귀라도 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늘은 그게 유독 개인적인 감정처럼 보였다. 이해 제기 안 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세요. 그는 망설였다. 부사장님 지시에 따라 자발적 불참으로 기록될 겁니다. 알아요. 네. 그냥 확인차. 그의 손이 넥타이를 고쳐 매려는 듯 허공에서 떨렸지만 그는 넥타이를 매고 있지 않았다. 누가 배웅해 드릴까요? 그 말에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마치 내가 법정 드라마의 피고인이 된 것처럼, 혹은 전염이 다른 직원들에게 퍼지기 전에 격리해야 할 전염병이라도 된 것처럼. 아니요, 괜찮습니다. 길은 아니까요. 그는 눈에 띄게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건네준 펜은 2년 전에 거래를 끄는 업체에서 받은 싸구려 판촉용 펜이었다. 펜은 이런 일에 쓰이는 것이 원망스럽다는 듯 종이를 긁으며 나아갔다. 나는 서명했다. 눈물도 악수도 없이 그저 부드러운 조명과 재활용된 공기 속에서 연출된 무관심의 의식만이 있었다. 일어서서 떠나려 할 때 준호 씨가 물었다. 팀원들에게 작별 인사는 하시겠어요? 팀, 마치 그 단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듯
마치 최 부사장이 그 이메일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가 이미 모든 카카오톡 단체방과 구글 시트, 전략회의록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는 듯. 아니요, 내가 말했다. 그들이 알아서 파악하겠죠.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다시 닫았다. 나는 그를 지나 복도로 나와 탁월함은 습관이다. 팀워크가 꿈을 이룬다 같은 영감을 주는 포스터들이 걸린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 모든 슬픈 비닐 낙관주의를 지나 이중문을 밀고 로비로 나섰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나는 정문 안내데스크 옆에 잠시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개인 이메일을 열고 최초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보관해온 암호화된 폴더에서 PDF 파일을 첨부했다. 벤튼 글로벌 고객 계약서, 최종본 PDF, 제목은 보험증권, 수신인은 나 자신, 그리고 보내기를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 딩 소리를 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금속 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방금 직장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체스 게임의 체크메이트 직전에 상대방이 오목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판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밖에는 바람이 거세지고 있었다. 하늘은 폭풍 전에 기묘한 노란빛을 띠고 있었다. 새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빛. 나는 차로 걸어갔다. 흡연 구역을 지나칠 때 시설팀의 김 과장님이 휴대폰을 쳐다보며 나를 못 본 척하고 있었다. 그는 성의 없는 손인사를 건넸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다른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라디오도 팟캐스트도 없이 그저 타이어 소음과 가끔씩 글러브 박스가 덜컹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내 마음은 범죄 현장의 게시판처럼 여러 장면들을 스쳐 지나갔다. 최 부사장의 연습된 미소, 박 변호사의 새벽 5시 문자, 계약서 14조 B항에 적힌 내 이름, 집 주차장에 차를 댈 때쯤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상처받지도 않았다. 나는 무중력 상태였다. 마치 수년간 나를 끌고 다니던 무언가가 끊어져 나간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처럼. 정오였지만 현관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서류 가방처럼 지갑을 든 채로 1분 동안 벽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을 식탁에 내려놓고 이번에는 내 개인 노트북을 꺼내받은 편지함을 열었다. 거기 있었다. 나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이 구명보트처럼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아직 열어보지는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었다. 무언가가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오전 11시 프레젠테이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곧 핵심 인력 의존 조항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다. 최 다니엘 부사장은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영업상을 받은 사람처럼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다. 번쩍이는 회색 정장. 요즘 팟캐스트에서 그게 바로 권력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양말 없는 갈색 가죽 구두. 그리고 방금 자신이 이 자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라도 한 듯한 미소. 그는 접수원에게 윙크를 하고 뒤따라오던 신입사원과 주먹을 부딪혔으며 마치 카메라라도 있는 것처럼 넥타이를 고쳐맸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최 부사장에게 그런 사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다. 그에게 이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다. 대관식이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선 회의실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벤튼 글로벌 본사 31층의 임원회의실, 거대한 유리창, 12인용의 광택, 나는 테이블, 그리고 방 건너편에서 누가 의자에 앉아 몸을 뒤척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정밀한 침묵. 고객사의 대표인 윤서연 대표는 정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지도 커피를 마시지도 않았다. 마치 문이 자신에게 해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듯 문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법무총괄인 박민준 변호사, 새벽 5시에 내게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박 변호사는 두 자리 옆에 앉아 있었다. 펜은 손에 들려 있었지만 법률 노트는 깨끗했다. 최 부사장은 그 냉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케이크를 공개하듯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으며 활짝 웃었다. 저는 할든 파트너스의 전략기획 부사장 최다니엘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법 지팡이라도 되는 듯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딸깍 눌렀다. 슬라이드 1. 협곡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의 고화질 이미지. 그 위에 텍스트가 겹쳐 있었다. 함께 미래로 나아가다. 먼저 벤튼 글로벌의 지속적인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효율화하고 내부 사일로를 재구성했으며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를 재정의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윤 대표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펜을 한번 돌리더니 멈췄다. 슬라이드 2. 주요 결과물 목록. 내가 3년 전에 만든 로드맵에서 그대로 가져온 항목들이었다. 이름만 바꾸고 포장만 새로 했을 뿐 명백히 내 것이었다. 유일한 차이점은 내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어떤 슬라이드에도 없었다. 최 부사장은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불안정한 임원들이 재검토하다. circle back, 나 변화를 만들다. move the needle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게 현실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 바로 그 방식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라이드당 혁신 disruption이라는 단어를 3번씩 쓰면 자신이 혁신가가 된다고 믿는 남자의 자기만족이 가득했다. 그의 팀, 2명의 분석가와 컴플라이언스 팀 여직원은 대시보드에 고개 끄덕이는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12분이 지날 때까지 윤 대표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박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는 모두를 평생 포커 친구처럼 맞이하던 재무총괄, 강태욱 전무는 턱을 한 손에 촤채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최 부사장은 계속했다. 슬라이드 7. 리스크 관리 전략. 고객사의 2분기 제품 리콜 사태 이후 내가 직접 만들었던 순서도였다. 맥락은 지워지고 아이콘으로 다듬어졌으며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제거된 채였다. 여전히 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여전히 고객의 시선은 마주치지 못했다. 여전히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최 부사장은 화면을 가리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저희가 여기서 한 일은 중복 업무를 제거하고 기존 시스템과 인력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레가스. 그 단어는 그가 2주 전 팀 통화에서 내 등에 꽂았던 깃발이었다. 경험이 문제인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단어. 이제 그는 그것을 마치 유행어 해결책처럼 사용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비행기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낙하산을 떼어냈다고 발표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기존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박민준 변호사가 의자에 등을 기댔다. 윤서연 대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서연 차장님이 관리하던 규정 준수 프로토콜에 대한 연속성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 부사장은 눈을 깜빡이더니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저희 내부팀이 모든 관련 업무를 인수했습니다.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고 저희 전략팀 내에서 수평적으로 통합되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기울였다. 김 차장님이 맡았던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느 팀원이 책임지고 있습니까? 최 부사장은 말을 시작하며 분석가를 쳐다봤다. 분석가는 마치 원주율을 거꾸로 외우라는 요청이라도 받은 듯 즉시 고개를 숙였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산소를 차단한 것처럼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다. 윤 대표는 노트를 덮었다. 박 변호사가 마침내 펜을 딸깍 눌렀다. 최 부사장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성과지표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있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깨닫지 못한 것, 그들 중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은 그가 하는 모든 말, 그가 넘기는 모든 슬라이드가 하나의 눈에 띄는 누락, 즉 나, 그가 서 있는 모든 전략을 구축한 여자라는 존재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회의실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아래에는 훨씬 더 끔찍한 것이 있었다. 인식.
프레젠테이션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회의실은 마치 물속에 잠긴 방음 상자처럼 느껴졌다. 여전히 압력이 가해진 채 이중 유리문 위의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뼈를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다. 최 부사장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마치 수백억 원짜리 운영갱신 계약이 아니라 휴가 패키지를 팔고 있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넘겼다. 슬라이드 14, 고객 여정 접점.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로드맵과 동글동글한 아이콘들이 보였다. 대부분 내가 최초의 고객 유지 모델에서 고안한 것들이었다. 최 부사장은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고 엑셀 차트를 캔바 그래픽으로 교체했으며 내 제목 슬라이드였던 전략적 파트너 통합 타임라인을 참여 진화 이유로 바꿨다. 유행어는 에너지 드링크처럼 들릴 때 더 잘 팔리니까. 벤튼 글로벌의 대표 윤서현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팔꿈치는 테이블에 부드럽게 놓여 있었고 손은 깍지를 끼고 있었으며 턱선은 굳어 있었다. 그녀의 어둡고 평평하며 날카로운 눈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채 모든 단어를 따졌다. 그녀의 몸짓은 잠긴 금고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왼쪽 법무총괄인 박민준 변호사는 단 한 번도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앞에 깔끔하게 놓인 인쇄된 자료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법률 노트에 무언가를 휘갈겨 쓰고 있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누군가 거짓말하기를 기다리는 변호사들의 그 조용하고 불안한 방식으로 아무도 웃지 않았다. 정중한 고갯짓도 질문도 없었다. 그것은 노련한 고객들이 말 한마디 없이 압박점을 시험하기 위해 메스처럼 사용하는 종류의 침묵이었다. 최 부사장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했다. 보시다시피 중복되는 감독을 제거하고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함으로써 우리는 응답 파이프라인을 거의 16% 단축했습니다. 저희 팀 기반 접근 방식은 인력 전환 중에도 모듈식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헛소리의 향연이었다. 이미 속 빈 강정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펼쳐지는 비싼 공연불의 연속. 슬라이드 18, 슬라이드 19, 슬라이드 20. 마침내 누군가 입을 열었다. 재무총괄인 강태욱 전무, 대머리의 말이 느리고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가 펜을 내려놓고 물었다. 목소리에는 베일 듯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이제 김서연 차장님이 없는데 지식 연속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공기가 돋았다. 최 부사장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굳어졌다. 그는 리모컨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다 내려놓았다. 우리 팀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안무를 아는 백댄서라도 되는 양분석가들을 향해 막연하게 손짓하며 말했다. 김 차장님이 처리하던 모든 것은 철저히 문서화되었고 현재 모델에 완전히 내장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박 변호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장되어 있다고요? 네, 팀에 흡수되었습니다. 운영화되었죠. 최 부사장은 전문 용어가 구멍을 메워주기라도 할 것처럼 강하게 말했다. 윤 대표가 고개를 기울였다. 아주 약간이었지만 마치 건물 전체가 그녀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당신 팀이 김 차장님의 배경 지식 없이 법률 및 규정 준수 관련 문제에 답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녀가 물었다. 최 부사장은 망설였다. 물론입니다. 저희 법무팀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펜이 노트 위에서 멈췄다. 공식적인 인수인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불참하기로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박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공기 중에서 무언가 축에서 벗어나 기울어지는 분명한 소음. 분석가들은 긴장된 시선을 교환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미소는 사라졌다. 회의실은 재조정되기 시작했고 최 부사장은 눈치채지 못한 채 천둥치는 폭풍 속에서 불꽃놀이를 팔려고 계속 애썼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는 힘주어 말했다. 저희는 핵심 결과물을 유지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저희 내부 시스템에 완전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모량 고객 대면 자료는 이관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등을 기댔다. 그의 손가락이 메트로놈처럼 무릎을 두드렸다. 누구에게 이관되었습니까? 최 부사장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희 전략팀 전체에게 집단적으로. 다시 침묵. 이번에는 그것이 선고처럼 내려앉았다. 윤 대표가 팔걸이를 2번 두드렸다. 그리고 그녀는 침착하고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차장님은 우리와 함께 3번의 주요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품 리콜, 공급망 붕괴, 그리고 연방 감사. 그녀는 자료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아는 것에 의존했죠. 최 부사장이 입을 열었다. 윤 대표가 손을 살짝 들었다. 다음 분기에 무언가 실패했을 때의 연속성 계획으로 넘어가죠. 당신 모델이 깨졌다고 칩시다. 밤 11시에 전화를 받고 어느 패치 배포가 실패했는지, 볼티모어의 어느 지역팀이 규정 준수 노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었는지, 어느 공급업체가 하청업체의 파산 신청 때문에 3주 늦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 부사장은 눈을 깜빡였다. 김 차장님은 보지 않고도 그걸 알았으니까. 회의실은 돌처럼 굳었다.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 손을 뻗어 얇은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놓았다. 아직 아무도 그것을 만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둘러싼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질문은 이미 답해졌다. 박민준 변호사가 폴더를 열자 부드러운 부르 소리가 났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지만 어쩐지 모두의 숨을 헥게 하는 그런 종류의 소리였다. 얇은 독서용 안경이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나왔다. 극적이지 않고 그저 신중했다. 그는 유언장이나 사형 선고문을 읽기 전에 누군가처럼 안경을 콧등에 걸쳤다. 최 부사장은 마지막 슬라이드가 끝나고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 예상했던 박수가 시작되기 전 그 어색한 중간 상태에서 손에 리모컨을 든 채 멈춰섰다. 대신 그는 박 변호사가 빛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폴더를 천천히 돌려 그에게 미는 것을 지켜봤다. 미리 계획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확하게 멈추면서 이것이 박 변호사가 인쇄된 계약서의 한 단락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들의 조항입니다. 최 부사장은 그것을 쳐다봤다.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한 부분, 숨을 곳 없는 법률 용어도 없었다. 그저 단순하고 잔인한 한 문장. 핵심 인력 의존. 지명된 직원의 해고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그 아래 굵은 글씨로 타자된 이름 김서연. 회의실은 기다리는 느낌이 아닌 방식으로 조용해졌다. 선고가 내려진 듯한 침묵이었다. 최 부사장의 입이 열렸다. 희미한 한숨. 그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아래를 보았다. 저는 그녀가 지명된 줄 몰랐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확인했어야죠. 말은 거칠지 않았다. 그저 외과 수술처럼 정확했다. 윤 대표의 의자가 등을 기댈 때 삐걱거렸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변화 없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너무 깊어서 굳이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는 실망의 우물. 그녀는 개가 계속 짖을지 아니면 마침내 앉는 법을 배울지 지켜보는 사람처럼 무릎 위에 손가락을 모았다. 저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 부사장이 중얼거렸다.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점점 작아졌다. 박 변호사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의 추측이 실사를 대체했군요. 최 부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경에서 슬라이드 덱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의 맞은편 신입 분석가는 천천히 노트패드를 노트북 밑으로 밀어넣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중이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유리를 깨지 않고 방을 탈출할 수 있는 속도를 계산이라도 하는 듯 테이블을 응시했다. 재무총괄인 강전무가 펜을 한번 날카롭게 두드렸다. 계약 위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특정인을 향한 말이 아니라 이제 모두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말을 공기 중에 던지듯 박 변호사는 최 부사장을 다시 보지 않고 폴더를 덮었다.
그 조항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유가 있어서 지명된 겁니다. 최 부사장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이것은 내부 이관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만한 사람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변호사가 이제 시선을 들었다. 당신은 지식을 구조로, 관계를 프레임워크로, 충성심을 슬라이드 덱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김 차장님은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그녀가 바로 계약서 그 자체였습니다. 최 부사장은 그 말이 가슴보다 더 낮은 곳을 겨냥한 것처럼 움찔했다. 이거 수정할 수 없습니까? 그가 시도했다. 재협상이라든가. 윤 대표가 마침내 일어섰다. 아니요.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다. 그녀가 해고된 순간 이 계약은 위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직업적인 예의상 회의를 계속했을 뿐입니다. 박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요. 최 부사장의 리모컨이 부드러운 쿵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떨어졌다. 처음으로 그는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뒤따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결정, 모든 간과된 이메일, 그가 듣는 대신 회의에서 고개를 끄덕였던 모든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최 부사장이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워버린 이름의 여자 김서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전무도 일어섰다. 이건 사분기가 끝장났다는 뜻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완전히 끝장나서 묻혔다고요. 최 부사장은 마치 다시 읽으면 검은 잉크로 이미 봉인된 사실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듯이 계약서를 다시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그는 허점, 조항, 유예 기간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찾은 것은 그녀의 이름과 자신의 실수뿐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할든 파트너스의 사내 변호사인 한 변호사의 헛기침이었다. 그는 언젠가 송년회에서 자신이 뜨거운 저녁 식사보다 더 많은 계약서를 읽었다고 자랑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마치 피로 쓰인 소 한 장을 받은 사람처럼 창백해 보였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넥타이는 약간 삐뚤어져 있었고 서류는 아이가 애착 담요를 쥐듯 한 손에 꽉 쥐어 있었다. 이 조항은 그는 평소보다 높은 톤의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저희 계약 검토 과정에서 전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관 문서화 과정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경고가 떴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었다. 공개되었습니다. 그가 평탄하게 말했다. 반복적으로요. 한 변호사의 눈이 최 부사장에게로 향했다. 최 부사장은 자신이 서 있던 바닥이 무대가 아니라 함정의 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처럼 보였다. 윤 대표는 마치 변명이 지겹다는 듯이 재킷 소매를 정리했다. 작년 합동 분기 보고 때 그녀가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갱신을 논의할 때 그 조항을 강조했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녀는 핵심 인력 리스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최 부사장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는 마치 누군가 구명줄을 던져주기라도 할 것처럼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신입 분석가는 자기 손톱 끝만 쳐다봤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물잔이 탈출구라도 되는 것처럼 물을 잡았다. 박 변호사가 계약서 폴더를 한번 두드렸다. 탁! 의식 없는 재판관의 망치 소리. 김서연 차장님이 복귀하지 않는 한 현재 팀과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직원이 아닌 책임자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복귀해야 합니다. 그녀가 가진 것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녀를 제거한 구조하에서는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최 부사장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의자에서 등을 폈다. 마치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위엄을 지키려는 남자처럼 너덜너덜해진 신뢰의 조각들을 붙잡았다. 제가 그녀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녀는 출근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마 잠시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박 변호사가 한 손을 들었다.
당신이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강 전무가 마침내 최 부사장에게로 돌아섰다.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였다. 당신은 방금 우리 4분기를 날려버렸어. 그 말은 어떤 고함보다 더 강하게 박혔다. 예산 예측을 움직이고 실적 발표를 탈선시키며 주주총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종류의 무게를 싣고 내려앉았다. 최 부사장의 턱이 굳어졌다. 이거 수습할 수 있습니다. 윤 대표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강 전무가 미간을 문질렀다. 당신은 계약을 잃은 게 아니야. 계약의 주체를 잃은 거지. 최 부사장은 필사적으로 한 변호사를 향했다. 조항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까? 절차적 모호성을 주장한다든가. 한 변호사는 패배한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떤 판사도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실적을 보면요. 문서화된 증거들을 보면요. 박 변호사는 법률 노트를 덮고 일어섰다. 서면으로 답변할 시간 48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십시오. 벤튼 글로벌은 이제 김서연 차장님이 이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는 한 대안 파트너십을 모색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부사장에게 시선을 머물렀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 옆에 앉기 위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당신 자리에 앉기 위해 돌아올 겁니다. 최 부사장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다. 당신은 이 거래의 기반을 허물면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군요. 윤 대표가 쏘아붙였다. 이것은 관계 비즈니스입니다. 당신은 금고를 자판기로 교체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떠났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벤튼 팀이 일어서자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회의는 끝났다. 휴회가 아니라 종료였다. 악수도 약속도 없이 그저 박 변호사의 서류 가방이 닫히는 차가운 딸깍 소리만이 울렸다. 그들이 회의실을 나갈 때 최 부사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얼어붙은 채 노트북 근처에서 손을 움찔거리며 여전히 화면에 빛나고 있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응시했다. 앞으로의 길, 허공으로 그어진 한 줄의 선. 오후 4시 37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서울 지역 번호, 3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침묵, 2분 후 딩, 법무팀에서 온 이메일, 제목 재연결 요청, 또 딩, 인사팀. 나는 기다렸다. 숨을 고를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메일을 열었다. 기업의 향수로 가득 차 있었다. 귀하가 회사에 기여한 가치를 인정합니다. 최근 사건으로 인해 내부 인력 전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귀하의 리더십을 재통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한 단락 아래 그들은 직함을 흔들었다. 전략적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 상무이사. 내가 쫓겨날 때 직함은 전략 고객팀 차장이었다. 단어를 몇 개 더 추가하는 것이 뇌물 냄새를 덜 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니 귀엽기 짝이 없었다. 인사팀의 메시지도 비슷했다. 귀하의 조직적 영향력을 반영하여 보상 패키지를 재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번역, 당신의 이름, 신뢰도, 계약 조항, 그리고 침묵이 필요합니다. 나는 차를 끓였다. 스트레스를 받아서가 아니었다. 이것이 그들이 필사적인 상황을 맞춤형 사과로 포장하려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봉선에는 항상 터진 곳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를 초조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만 길게 울리도록 두었다. 법무팀의 마야가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랑하려 애썼지만 너무 오래 연습한 것처럼 갈라졌다. 김서연 차장님, 전화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난 24시간이 정말 정신 없었잖아요. 고객사에서 좀 힘든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들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뜻이죠.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잠시 침묵.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미 아니까요. 그녀가 헛기침을 했다.
요점은 차장님께서 해오신 독보적인 역할에 대한 진심 어린 인식이 있다는 것이고, 저희는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최 부사장님께서도 앞으로 협력에 열린 자세를 보이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김 차장님, 저희는 차장님의 자리를 다시 제안하는 겁니다. 승진된 직함, 더 나은 보상, 더 많은 자율권. 저희는 그냥 재조정만 하면 됩니다. 그만하세요. 나는 그 단어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내려앉도록 했다. 그리고 등을 기대고 차를 들고 그들이 나를 밀어낸 순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했다. 그 계약서는 나를 핵심 인력으로 명시했지 당신들 꼭두각시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배경에서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누군가 나중에 형광등 아래에서 연구하려고 그 말을 허둥지둥 받아 적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방금 광을 낸 새 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나를 가졌을 때 내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이제 방에 불이 났다고 해서 그 가치를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차장님 마음을 바꿀 만한 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다른 번호, 다른 톤. 박민준 변호사의 목소리 차분하고 낮았다. 김서연 씨, 윤 대표님께서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네라고도 아니오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부드러운 딸깍 소리,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김서연 씨, 윤 대표가 말했다. 마치 내가 수십 번 그녀와 마주 앉아 규제 혼란 속에서 그녀의 팀을 이끌고 새 부서를 삼켰어야 할 불을 끄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지만 오늘 나는 그녀의 협력업체 직원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세계를 움직인 지렛대였다. 독립적인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사과도 애원도 아닌 제안이었다. 내 눈이 책상 위 계약서 폴더로 향했다. 이것이 진짜 제안이었다. 컨설턴트로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수석 컨설턴트로요. 그녀가 답했다. 자율권과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운영 헌장을 당신 회사로 이전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시내의 낡은 은행 건물 뾰족탑 뒤로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 관심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폭발도 복수도 아닌 그보다 더 드문 것과 함께 선택, 나의 선택. 벤튼 글로벌의 개인 회의실 대리석 바닥에는 진짜 부자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 있었다. 그런 방에서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존재감, 의도, 결과의 무게를 느낄 뿐이다. 나는 오전 9시 1분에 걸어 들어갔다. 허리에는 할든 파트너스의 사원증이 없었다. 어깨에는 회사 로고가 박힌 노트북 가방도 없었다. 그저 내 회사 로고가 앞면에 양각된 가죽 폴리오를 든 슬레이트 그레이 색상의 힐을 신은 나만이 있었다. 베넷 전략 자문, 내 회사. 마침내 윤 대표는 내가 들어섰을 때 일어서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망명에서 돌아온 전쟁 영웅에게나 보낼 법한 고갯짓으로 인사를 표했다. 박민준 변호사는 좋아. 먼저 대가를 치르게 했군. 이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묻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폴리오를 열고 그녀가 이미 사용법을 아는 무기처럼 테이블 위로 서류를 밀었다. 업무 범위 기술서입니다. 내가 말했다. 수석 컨설턴트 계약이며 벤튼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며 할든이나 후속 업체로부터의 중간 승인은 없습니다. 모든 고객 정보, 이관 프로토콜 및 감독은 저와 제 팀을 통해 중앙에서 관리됩니다.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 변호사는 이미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윤 대표는 비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서명했다. 반대 제안도 수정 요청도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도 없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윤 대표가 전체 조직도를 쓸모없게 만드는 종류의 단호함으로 폴더를 닫으며 말했다. 우리는 15분 더 이야기했지만 회의는 잉크가 마르면서 끝났다. 나는 그들과 악수하고 내 서류 사본을 챙겨 들어왔던 방식 그대로 그 건물을 걸어 나왔다. 조용하고 정확하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모습으로 강남의 할든 파트너스 사무실로 돌아오자 온도가 바뀌어 있었다. 최 다니엘 부사장은 그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출근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전 10시 15분경 전사공지가 나갔다. 금일부로 최 다니엘 부사장은 전략기획 부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러나게 되었다. 마치 더 좋은 경치를 찾아 어슬렁거리다 떠난 사람처럼. 나는 3명의 전 동료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한 명은 마케팅, 한 명은 IT, 그리고 한 명은 인사팀이었다. 각자 점점 더 상세하고 즐겁게. 어떻게 컴플라이언스 팀이 최 부사장의 계약 문서 감독, 부적절한 이관 처리, 그리고 핵심 고객 관계에서의 고의적 태만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는지 설명했다. 듣자 하니 19층의 누군가가 그가 짐도 없이 조용히 끌려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부엌 식탁에 서명된 계약서를 앞에 두고 앉아 서명 위로 손가락을 스쳤다. 윤 대표의 잉크는 현자의 고리 부분에서 아직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나는 의기양양해하지도 허공에 소리치지도 의미심장한 승리의 인용구를 온라인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저 최 부사장이 계약서를 훑어볼 때 놓쳤던 그 한 줄, 그가 무시했던 조항, 그가 묵살했던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뿌리를 종이 클립으로 대체하고서 나무가 버텨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할든 파트너스의 신입 분석가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차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셨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이 시간 후에 답장했다. 악감정은 없어요. 라고 썼다. 그리고 그 메일은 삭제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고객은 회사가 필요했던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 부사장, 그는 자신의 핵심 인력을 믿었어야 했다.